퇴직 후의 삶을 꿈꿀 때 사람들은 종종 이런 그림을 떠올린다. 느긋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정원에 물을 주고 느긋하게 책을 읽거나 고요한 산책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장면이다. 오랜 세월을 직장에서 보내고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좋아하던 취미 하나쯤 즐기며 살겠다는 생각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하지만 문제는 그 취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통장 속 숫자는 점점 말라가며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파고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취미는 원래 여가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수단이지만 잘못된 선택과 과몰입은 노후를 잠식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취미를 다시 정의해야 할 시점이 된다. 단순한 재미가 아닌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삶의 구조 안에서 취미가 작동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삶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취미로 캠핑에 빠진 60대 남성이다. 직장을 은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취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해방감에 빠져 캠핑 용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간단한 텐트와 테이블로 시작했지만 점점 장비가 고급화되고 장거리 원정 캠핑까지 이어졌다. 그가 캠핑을 다녀오고 나면 통장은 항상 비어 있었다. 퇴직금 일부를 초기 투자라며 썼고 국민연금은 생활비로 부족한 탓에 결국 주말마다 캠핑을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문제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데 있었다. 한 번의 강행군 캠핑 후 허리 통증이 악화됐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건 그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나기 시작했다. 캠핑은 그에게 일상의 활력을 주었지만 그만큼의 지출과 체력 부담이라는 대가를 요구했다. 취미는 즐겁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결국 아내와의 갈등까지 심화되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본래의 목표마저 잃어버렸다. 두 번째 사례는 그림 그리기에 몰두한 여성의 이야기다. 교직에서 은퇴한 50대 후반의 그녀는 오랫동안 미술에 대한 관심을 품고 있었고 퇴직 후 본격적으로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소소한 아마추어 동호회였지만 점점 더 전문적인 교육과 장비 구입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화방에만 가면 수십만 원을 쓰게 되었다. 문제는 그 취미가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데 있었다. 과거의 일상과 다르게 활동량은 줄고 지출은 늘었으며 특히 정기적으로 나가는 학원 수강료와 전시회 준비 비용은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가족과의 관계였다. 남편은 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아내의 모습에 소외감을 느꼈고 자녀들은 부모의 노후 대비가 이렇게 불안정한 줄 몰랐다며 갈등을 드러냈다. 그녀는 결국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정서적 경제적 균형을 무너뜨린 셈이 되었고 끝내 몇 년 후 그 취미는 멈췄지만 남은 건 통장 잔고와 가족관계의 균열뿐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주식 투자에 빠진 50대 초반 직장인의 이야기다. 그는 아직 은퇴하지 않았지만 은퇴를 대비해 취미 삼아 투자라는 명목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처음엔 적은 돈으로 시작해 매일 뉴스를 체크하고 차트를 분석하며 성취감을 느꼈지만 점차 금액이 커지고 종일 시세를 확인하다 보니 본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던 어느 해 연말 그는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조급함에 무리한 투자를 단행했고 결국 퇴직금의 일부를 날렸다. 그는 여전히 투자 공부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에게 취미란 이제 재미나 자기개발이 아닌 상처와 불안을 상기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투자도 물론 은퇴 후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감정과 통장을 망가뜨린다면 더 이상 건강한 취미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결국 같은 메시지를 품고 있다. 좋아하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활동이 무조건 삶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과 체력이 여유로운 대신 돈과 건강이라는 자원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취미는 여전히 소중하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삶의 리듬을 해치지 않아야 진정한 노후의 자산이 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은퇴 이후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취미는 그저 즐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의 한 축이다. 당신의 취미는 지금 건강한가? 혹시 조용히 당신의 통장을 말리고 있는 늪은 아닌가? 지금 이 순간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그 시작이 취미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삼키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조율할 때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 취미는 삶의 윤활유다. 오랜 시간 일에 몰두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은퇴 후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자아의 회복이자 삶의 재설계이며 정체성의 확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오히려 이처럼 절실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 취미는 그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한다. 과도한 투자와 기대는 취미를 즐거움의 대상에서 부담과 집착의 대상으로 바꾸고 그 결과 노후의 삶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미가 독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착시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취미를 단순한 소비 활동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일정 부분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투자가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은퇴 전까지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의 소비는 감당이 가능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수입 구조가 달라진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혹은 일정한 자산에서 고정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에 취미가 과도한 비용을 동반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소한 즐거움이 아니야. 특히 최근에는 취미 활동이 고도화되면서 장비나 교육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캠핑, 드론, 골프, 사진 드로잉 등은 모두 초기 장비비가 높고 지속적인 유지비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 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단지 즐거움만을 기준으로 취미를 선택할 때다. 이는 향후 노후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취미가 독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정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은퇴 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망의 급격한 축소다.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거나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만 소통하게 되면 오히려 가족과의 대화가 줄고 일상에서의 감정 교류가 단절된다. 특히 장시간을 요하거나 이동이 잦은 취미의 경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공동의 생활 패턴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은퇴자는 더욱 고립되고 취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반복적 도피 수단으로 전락한다. 정서적 충족이 아닌 정서적 회피의 수단이 되는 순간 취미는 내면의 고립을 강화시킨다. 취미가 독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 후 취미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과도한 활동량, 무리한 일정, 불규칙한 식사 또는 수면 패턴은 모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산악활동이나 마라톤 등에서 관절 부상이나 심장 질환을 얻는 경우가 있다. 또한 조용한 활동이라도 오래 앉아있는 취미는 허리나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속적인 집중은 오히려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킨다. 결국 중요한 것은 취미와 생활의 균형이며 신체적 상황에 맞는 무리 없는 활동 선택이다. 그렇다면 노후에 적합한 취미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첫째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한다. 단순히 초기 비용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다. 예컨대 소모성 장비나 반복적 소비가 많은 활동보다는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관계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혼자 몰두하는 것보다는 타인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활동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셋째는 건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활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일상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한다. 취미는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라 자아 성찰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미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감정을 조율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무엇보다 취미의 구조와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취미든 시작할 때는 이 활동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단기적인 즐거움에만 집중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취미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월 고정 지출 중에서 얼마만큼을 취미에 쓸 수 있는지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녀 지원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여유 자금을 항상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취미를 즐기는 시간도 조절이 필요하다. 하루의 대부분을 취미에 쓰게 되면 다른 일상 요소들이 희생될 수 있다. 균형은 결국 시간과 돈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취미란 외부에서 가져오는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은퇴 후 삶의 목표는 단지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이다. 이 행복은 소비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연결, 그리고 자아의 성장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취미는 토피처가 아닌 삶을 재건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자기 시간을 책임있게 구성하고 감정과 관계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취미는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한다. 내가 가진 취미는 삶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그것에 매몰되어 삶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통장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가? 노후는 길고 그 여정은 생각보다 예측 불가하다. 취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진 취미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때다. 변화는 그렇게 사소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 취미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서서히 소모시키는가? 그 답을 명확히 하고 나면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한 기반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